숨 쉬는 나무들, 헤엄치는 물고기들, 나부끼는 저 새들도 모든 게 아름다워. 살아있는 모든 것들 저마다 이유가 있어.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라네. 새하얀 초록의 푸르름의 속삭임들 내 시야를 채우는 모든 게 아름다워. 우리를 에워싼 모든 것 저마다 이유가 있어. 빛나는 지구를 나눠 쓰는 하나일 뿐이라네. 하나일 뿐이라네. 그대여, 그대는 참 소중한 사람이네. 그대의 꼭 그만큼 소중한 저 생명들. 안녕하세요. 토크 콘서트 포유의 이정민 대레사입니다. 네, 생태 환경과 생명 수호에 대한 우리의 다짐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토크 콘서트 포유 에코 시간으로 함께 할 텐데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찬미 받으소서 4장 통합 생태론을 주제로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네, 먼저 통합 생태에 있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학자십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 최재천 석자 교수님 함께 해주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분 안 계시면 안 되죠? 네, 전희찬 교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십니다. 어서 네,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 에코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홍찬미 글로리아 님도 함께 해주시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4장 통합 생태론을 주제로 이야기해 볼 텐데요. 네, 최재천 교수님 오늘 처음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우리나라 최고의 통섭 통합 생태 전문가시다.
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이렇게 함께하는 자리가 참 영광스럽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전 교수님, 저희 네. 찬미 받으소서 4장 통합 생태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네. 먼저 이 회칙 찬미 받으소서 4장의 의미와 주요 내용 맛보기 정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찬미받으소서는 그 서문하고 모두 6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찬미받으소서는 4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본문에 이제 해당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대략 그 5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통합생태론을 이 회칙에서는 환경과 경제, 사회의 생태론, 또 문화 생태론, 또 일상생활의 생태론, 공동선의 원리, 그리고 세대 간 정의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통합생태는 보통 자연환경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회칙에서는 자연환경만 본 것이 아니에요. 보통 네. 경제 문제, 사회 문제, 또 문화, 또 일상생활까지도 여기 포함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인간의 존엄함과 공동선의 원리, 또 재화의 공동 목적과 공동 사용권의 원리, 또 세대 간의 정의와 세대 안에서의 정의와 연대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그런 것을 아울러서 통합생태라고 이렇게 칭하고 계십니다. 네, 이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최 교수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통합 생태란 무엇을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약간 개인적인 네, 흑심을 조금 아. 표현을 하면 제가 우리 사회에 유행시킨 단어가 있거든요. 네. 통섭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통섭이요. 이거 통섭 생태론이라 그래도 아. 네, 통섭 생태론이라 그래도 조금 더 모자람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좀 웃기겠지만 저는 교황님이 이런 말씀 하실이라는 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 교황명을 프란치스코로 지으실 때 이분은 분명히 이런 걸 하시리라. 네. 그런데 정말 구구절절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다 하셨을까. 네. 아주 너무 고맙습니다. 굉장히 감동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 통합 생태 앞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든지 우리가 자세히 알아갈 텐데요. 교수님 보면 모든 게 하나다, 연결되어 있다. 또 정치, 사회, 문화, 환경 이런 게 서로 다른 분야가 아니라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내용이 핵심입니다. 언뜻 어떻게 이해가 되지가 않는데요.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학문을 생태학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영어로는 ecology라고 부르는데 저는 최근에 이 생태학이라는 학문이 대개 생물학과 안에 속해 있거든요. 자연과학대학 네. 안에 물리학과, 화학과 그리고 생물학과가 있는데 그 안에 속해 있어요. 근데 네. 한 몇 년 전부터 제가 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게 생태학이 생물학 안에 들어있는 건 너무 이상하다. 오히려 생태학은 제대로 자연을 이해하고 그 환경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보존하고 제대로 활용을 하려 그러면 생물학적 그 관점만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게 네. 경제도 들어와야 되고 법학도 들어와야 되고 또는 심리학도 같이 들어와야 되고 인문학, 광범위한 의미의 인문학적인 관점도 거기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생태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태생적으로 종합적이고 통섭적인 그런 학문이라서 네. 생물학과에서 생태학을 빼내자. 네. 그래서 생태학을 여러 학문을 다 아우르는 그런 학문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 교황님이 아예 그런 말씀을 여기다 하셨더라고요. 여기 보면 그 경제학을 포함한 다양한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인본주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제가 생각하는 생태학이라는 학문의 범주를 어쩌면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정확하게 말씀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같은 이런 사태를 바이러스 학자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그분은 바이러스의 무슨 속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해 줄 수는 있지만
우리 국민이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실 수는 없는 거죠. 네. 또 그거를 어떤 분이 사회학적으로 얘기를 해 주신다 그래도 그 후에 또 따라오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혐오하고 막 밀어내고 하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서로 합의를 이끌어 가면서 하느냐, 이런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네. 이런 모든 게 결국은 자연에서 벌어져서 우리 인간 사회로 들어오는 그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의 적응, 이 전 과정이 어느 한 분야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네. 그거를 교황님이 그냥 정확하게 꿰뚫으시고 그냥 한마디로 모든 것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게 다 연결돼 있다? 이런 말씀은 그냥 쉽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아니시죠. 네. 저는 사실 교황님이 좀 말씀하신 우리 생태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컬러지예요. 네, 그래서 그러시겠죠. 교수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 네. 일치하고 지금 이 시간하고 공간을 많이 뛰어넘어서 그래도 최 교수님과 교황님 오늘 또 만나는 자리가 아닌가. 아유, 그런 연관이. 두 분이 아주 즐거운 예. 담소를 나누실 네. 것 같은 느낌이 예, 듭니다. 그래요. 우리 통합 생태론. 여러분 좀 이제 개념이 천천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우리 또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이 떠오릅니다. 우리 찬미 씨는 최 교수님 말씀 들으니 어떤 상황들이 좀 떠올랐을까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던 게 최근에 이제 제가 실천하고 있는 그 비거니즘 식생활도 사실 그 연결의 감성에서 시작된 거였거든요. 네. 내 눈앞에 있는 음식이나 제가 소비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이것이 나한테 오게 됐는가가 다 사실 연결고리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저도 조금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것들 나한테 보이지 않는 정보들까지도 좀 알려고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아직까지 굉장히 뜨거운데 제가 휴가를 마침 신청해놨다가 한창 시끄러웠을 때 네. 비행기 티켓을 취소를 했어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서 그 기사 아저씨가 이제 운전하시는 옆좌석에 마스크랑 그 손 세정제나 이런 게 다 비치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 보면서 조금 우리나라가 또 서울시가 조금 대처를 발빠르게 하고 있구나 하는 안심도 들었고 그런 사소한 일상의 순간들이 저한테는 이제 이런 거대한 내가 알지 못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을 좀 잠재워주기도 했던 좀 양가적인 부분을 있었던 일이었어요. 네. 찬미 씨의 이야기 또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어떤 문제들은 연결돼 있고 내 생활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연관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의 또 다른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요즘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퍼뜩 떠오르는 게 이 상황들입니다.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변종 바이러스가 감염됐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통합 생태론의 관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 수의학 쪽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가 원 헬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요즘 많이 연구들을 해요. 네. 예전에는 수의과 대학에 계신 분들은 동물 질병만 하시고 또 의과대학에 계신 분들은 사람 질병만 하시고 그런데 이게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인수 공통으로 왔다 갔다 하는 네. 바이러스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 전통적으로 의과대학 분들하고 수의과대학 분들하고 서로 잘 안 만나시거든요. 네, 그런가요? 근데 이제는 만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또 전부 생태학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 인간이 예전에는 그렇게 숲에 쉽게 들어가던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자꾸 목재를 이제 끌고 나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숲으로 길을 내고 그러면 길이 없으면 기껏해야 하루 온종일 사냥꾼들이 들어가고 뭐 겨우 한 마리 잡아갖고 나올까 말까 한데 길을 뻥 하고 뚫어놓으면 사냥꾼들이 대거 들어가서 하루에 여러 마리를 막 잡아 그렇죠. 나오거든요. 네. 지금 실제로 아프리카의 큰 도시에 가면 유럽인들이 와가지고 야생 고기를 먹어보는 그 레스토랑들이 아주 성업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심지어는 파리나 런던 한복판에도 그런 레스토랑들이 있어요. 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야생동물의 몸에 붙어 살던 아이들하고 우리랑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면서 걔네들 몸에서 이제는 뛰쳐나오는 그런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저지르는 네. 거거든요. 그래 놓고 그들 중에 이제 일부가 우리한테 아주 심한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제 이거 갖고 전 난리를 부리고 하는 거죠. 네. 이게 사르스가 그랬고 메르스가 그랬고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네. 또 똑같은 일을. 근데 사르스가 2002년이었고요. 저 메르스가 메르스가? 2012년이었고 네. 이번이 지금 2019년이잖아요. 네. 10년 또 7년. 아. 자, 예, 맞아요. 다음번에 아마 5년 만에, 야. 그다음번에 3년 만에, 아마 그다음에 거의 더? 매년 네. 세상에. 앞으로 이런 일이 끊임없이 훨씬 자주 야. 이제 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네. 그거가 우리가 스스로 다 저지른 일이라는 거죠. 네. 생태학이라는 학문을 저는 다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관계의 학문이라고 저는 정의하거든요. 네. 생태학이 연구하는 게 관계를 연구하는 거예요. 뭐 만약에 누가 누구를 잡아먹고 사는 관계를 연구한다. 그러면 그게 포식 생태학을 연구하는 거고요. 누가 누구에게 기생하는 걸 연구한다. 그럼 네. 기생 생태학을 연구하는 건데 아. 모든 게 다 연결돼 있다. 교황님 말씀대로 네. 전부 연결돼 있는 이게 그 연결고리가 우리 인간의 이 무절제한 환경 파괴 때문에 그 고리가 점점 짧아져 가고 있는 거죠. 네. 이제 막 튀어들어오는 거죠. 네. 자, 이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큰 숙제가 우리한테 이제 남았습니다. 네. 야, 제가 이 토크 콘서트 포유 에코를 진행을 하면서 이 굉장히 무서운 두려움을 느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더 잦아지는 우리에게 닥쳐올 재앙들에 대해서 여러분도 확실히 피부에 와닿게 인식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정 교수님, 네. 저희는 최재천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또 저번에 났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이 이 A4 용지만한 아주 작은 그 닭장에서 키우는 닭들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네. 네, 그 이야기도 좀 연관이 있죠. 네,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하나요?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어디서 또 AI라고 하는 조류 독감이 또 발생했다고 합니다. AI는 아까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조류 독감이라고 해서 닭이나 오리나 이런 또 철새 등에서 발생하는 네. 것들이 우리나라도 자주 이제 발생하게 그쵸.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게 된 이유가 바로 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축산법에 따라서 허가받을 수 있는 면적이 그것도 1.5배나 이제 완화시켜서 A4 한 장에 산란 개, 알을 낳는 닭 한 마리를 기를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닭장 안에 갇혀서 알만 낳는 닭이 건강하면 오히려 전 이상하다고 이상하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닭들을 방목해서 기르는 닭들이 AI에 걸리는 예는 거의 없는데 이렇게 가둬놓고 기르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 면역성이 없기 때문에 네. 한번 걸리게 되면 수십만 마리가 살처분당하는 그런 이제 엄청난 일들이 좀 반복되고 있고 네. 아직 저희가 해결책을 못 찾은 것이 전 큰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경제적인 이익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 큰 손실로 좀 돌아오고 있는 것이 네. 현실 같습니다. 예. 한마디 제가 네. 보태볼까요? 코로나19의 경우도 박쥐에서 시작해서 어떤 중간 숙주를 거쳐서 누군지 지금 정확지는 않지만 천산갑일 거라는 이제 보고가 이야기가 있었지만 있죠. 네. 우리한테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여 살지 않으면 이건 유행병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한 집 건너 한 집이 저 골짜기 안에 한 사람 살고 저 골짜기 안에 한 사람 네. 살고 그러면 그냥 반 혼자서 다 아프고 잘못하면 말겠죠. 돌아가시고 마는 네. 건데 우리가 다닥다닥 붙어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걸 잘 이해 못하는 지금 일본 정부는 그 배 안에다가 그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띄워놔야 되는데 지금 바짝 붙여놓고 자기네 나라 땅에 못 내려오게 지금 그것만 신경 쓰고 있어서 저기서 안전이 맞습니다. 지금 아주 대낭패를 지금 보고 네. 있는 건데요. 좀 전에 전 교수님 말씀대로 닭들이 그냥 저 밭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놀면 걸린 닭 몇 마리만 죽어요.
이게 늘 철새들이 늘 하는 일이거든요. 철새들은 늘 조류독감에 걸려서 해마다 죽어요. 네. 그런데 몰살당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철새들이 이렇게 붙어서 살지는 않거든요. 다 걸린 애들 몇 명 죽고 네, 각자. 걸린 아이들 중에서도 면역력이 특별히 낮은 아이들만 몇 명 죽는 거예요. 우리도 한 집에서 독감이 돌아도 아빠는 콜록콜록해도 엄마는 멀쩡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유전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다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밀집해서 기른다는 게 우선 문제고요. 그다음에 정말 이게 많은 분들한테 자꾸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기르고 있는 닭이나 오리는 거의 복제닭, 복제오리 수준이거든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량. 그 알 잘 낳는 닭만 열심히 선택을 해갖고 네. 자손 대대로 그것만 키웠어요. 네. 또 고기 잘 맛있는 오리를 이렇게 잘 하다 보니까 그 집단의 유전적 다양성이 거의 다 사라진 똑같은 닭, 똑같은 오리를 키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유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은 걸려도 한 사람은 안 걸리지만 닭장 속의 닭들, 즉 오리장 속의 오리들은 거의 네. 똑같아서 한 놈이 걸리면 다 걸리는 거. 2, 3일만 지나면 다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는 빨리 신고해야 되고 가서 다 끌어모아야 되는 거예요. 며칠만 어영부영 하다가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수천 마리가 다 이제 걸릴 네. 테니까. 아. 이게 딱 두 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밀집해서 키우고 있고 너무 똑같은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좀 유전적으로 다양한 닭이나 오리를 풀어놓고 키우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문제를 우리는 문제로 만들어 놓고 네. 그냥 스스로 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뒤에 돈이 결부돼서 네.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이 닭이든 오리든 그걸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했으면 이럴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 먹거리로 아주 싸게 빨리 키워서 경제적으로 그런 면만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결국은 조류독감도 생기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생긴 것 같아요. 네. 참 어리석습니다. 이 인간의 아주 작은 욕심이 얼마나 큰 재앙들을 만들고 있고 또 우리 본인인 인간들을 얼마나 또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지 참 매번 안타까운데요. 최 교수님, 그러면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의 전파가 우리 또 환경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상에서 얘기하면 네. 지금 우리가 환경을 자꾸 파괴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이 모든 게 왜 자꾸 박쥐에서 시작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 하는데요. 박쥐가 굉장히 흔한 동물이에요. 그런가요? 포유류 중에 거의 5 중에 하나는 박쥐예요. 새는 날아다니고 포유류는 길짐승 안 난다. 그것도 사실 생각하면 웃기는 얘기예요. 포유류 5 중에 하나는 날아다녀요. 네. 박쥐가 굉장히 흔한. 종 다양성이 높은 네. 동물이에요. 특히 열대로 가면 온대의 포유류 종 숫자와 열대 포유류 종 숫자의 박쥐를 빼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군요. 열대에도 그만한 포유류가 살고 있고 온대에도 살고 있어요. 근데 네. 열대의 종 다양성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건 열대에 가면 박쥐가 무지무지 많아요. 네. 우리나라에도 제법 박쥐 많이 살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건데요. 우리가 자꾸 동굴 파괴하고 쳐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이 박쥐들이 갈 데가 없어서 자꾸 튀어나오다 보니까 다른 동물들을 만나고 그 동물들에게 옮겨주고 그 동물들이 또 다른 동물을 만나고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바이러스들이 대개가 RNA 성 바이러스들이거든요. 네. 그 무슨 얘기냐 하면 DNA로 돼 있으면 DNA는 이중 나선 구조로 돼 있어서 한쪽 가닥에서 무슨 돌연변이가 생겨도 반대쪽 가닥하고 상호 보완을 하다 보면 절충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RNA 형태의 바이러스들은 한번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그걸 그대로 갖고 다음 단계로 가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표현, 쉬운 표현을 하면
변신을 무지무지 잘하는 놈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 뭐 미처 만들 틈 없이 또 새로운 게 나오고 또 새로운 게 나오고 계속. 네. 그래서 과연 이게 이번도 뭐 백신을 만들려면 한 적어도 1년 정도 걸린다 그러잖아요. 네. 이런 싸움을 우리가 계속 할 수 있을지는 생각해 봐야 돼요. 저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네. 우리는 그거에 대처할 시간적인 여유가 음. 점점 줄어들고 참 앞으로 어려운 게임을 우리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인간은 그 속도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 전에 더 경각심을 느끼고 더 이상 그 박쥐들이 살 곳이 없어서 뛰쳐나오지 않도록 환경 파괴를 멈춰야 할 텐데요. 교수님께서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바이러스는 숙주에 의해서만 전파가 되는데 박쥐나 뱀이 숙주라는 주장에 이어서 저는 이번에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이 천산갑이라는 네, 이게 처음에 뭔가 하고 찾아봤어요. 선생님 뭔가요 이게? 제가 이제 지난주인가 제 칼럼에 글을 썼는데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늘 덮인 개미 핥기. 아, 라고 비닐 이해하시면 덮인. 됩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아는 개미 핥기는 대개 아메리카 대륙에 사는 아이들인데요. 걔네들은 뭐 전형적인 우리 포유류의 특성인 털로 이렇게 다 덮여 있는데 얘네들은 포유류임에도 불구하고 몸의 대부분이 주로 등 쪽이 털이 비늘로 변해가지고 비늘로 뒤덮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 마치 그 솔방울 이렇게 돼 있는 식으로 야. 겹쳐서 이렇게 비늘이 네. 돼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포유류고요. 그렇게 뭐 별날 것도 없는데 이 중국 분들이 왜 그런 걸 하셨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그 비늘이 약효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또 근데 여기서 네. 제가 그 글에다가 뭐라 그랬냐면 그 비늘은 화학적 성분으로 얘기하면 가끔 가다가 우리가 깎아내는 손톱, 발톱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 드시지 마시고 자기 손톱, 발톱 그냥 드셔도 약효를 믿으신다면 네. 드셔도 그냥 기본적으로 케라틴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네, 같군요. 같아요. 성분이. 그런데 그건 뭔가 좀 다른가 옛날부터 이상한 네. 그 소문을 만들어서 아유. 걔네들을 엄청나게 지금 자연계에서 잡고 네. 있어요. 이게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잡으면 가끔 중국에서 밀매하다가 걸리는데 네. 그 비늘만 네. 수십 톤이 세상에, 적발이 말도 안 됩니다. 돼요. 네. 비늘이 수십 톤이 쌓이려면 얼마나 많은 천산갑이 그쵸. 죽어나갔겠어요. 참. 그러니까 만약에 약효가 있다 그러면 그거 저도 할 말 없는데 네. 약효도 사실은 없는데 네. 그렇게 죽이고 그 도대체 저기 뭐 하는 건지. 네. 비슷한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코뿔소 네, 코가 똑같아요. 네. 남자에게 좋다나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또 있군요. 그 몇 톤 되는 그 코뿔소를 잡아갖고는 코만 잘라버리고 그냥 죽은 채로 냅두는 거예요. 우리 또 요즘 별로 찾기 어렵지만 중국집은 샥스핀이라고 해서 왜 상어 지느러미로 맞아요. 만드는 요리. 네. 그거 어떡합니까? 상어를 수없이 잡아서 지느러미 한 자르고 그냥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고요. 그냥 물에다 버려요. 예. 네.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니까 그 수마트라 코뿔소 완전히 2019년에 멸종한 걸로 이렇게 판정이 됐고 네. 아프리카 북부 흰 코뿔소도 암놈 2마리만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상 멸종이라고 봐야죠. 이게 다 저희가 저지른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